네, 안녕하세요.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에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생애 주기의 마지막 단계, 노년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주제별, 어, 폭력에 대해서 먼저 주제별, 어, 테마 중심의,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정신건강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부분을 2교시와 3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1교시에서는 이제 노년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죠. 노년기라는 것은 인생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 부분에서 우리가 노년기의 발달 및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고 노년기의 정신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공적인 노화는 어떠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년기라고 하면은 이제 노인복지법의 기준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유엔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 노화와 다양한 심리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유엔의 기준에서 우리가 7%, 14%, 20% 이걸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고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다가요. 2017년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3일 이 마침내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결국은 초고령 사회가 진입을 한 거죠. 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대로 다른 학자들은 보통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까지 봤죠. 근데 에릭슨은 노년기까지 봤습니다. 노년기를 자아통합과 절망의식이다. 이렇게 에릭슨은 봤죠.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그들의 성취에 만족한다면 그는 자아통합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고 자아를 이제 여러 가지 자아 균형이나 자아 실현을 해서 결국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나로서 잘 살아왔다 이런 자의 통합적 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고 인생이 이제 머지않아 종결되더라도 이런 그 사실들을 자연히 잘 수용한다는 거죠. 자아 통합이 되면. 그러나 이제 자아 통합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성공적으로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런 절망감, 내가 잘 살아오지 못했다는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어차피 이제 신체적 노화나 심리, 사회적, 인지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질병과 죽음이란 중요한 문제가 나타나기에 이제 정신건강과 이 부분이 상당히 연관성이 크죠. 그래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노년기는요. 노년기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이제 미치죠. 그래서 이것은 뭐 노년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좀 영향을 미치는데 노년기에는 더욱더 복합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노년기는. 아까도 했던 사회통합과 절망 사이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노년기를 얘기할 때 4단계로 나누는데 은퇴 전기가 60에서 65세까지가 은퇴 전기입니다. 그래서 외모나 성적 기능, 스태미너, 그리고 민첩성 등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적 측면에서 노화가 진행되죠. 사회활동의 주축에서도 또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서서히. 그리고 은퇴기가 있습니다. 65세에서 70세에 은퇴를 하죠. 그러면 생산적 단계에 있었던 데서
의타적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다. 이 시기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죠. 그러면 상당히 당혹스럽죠. 사회 재적응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회 재적응을 해야 됩니다. 은퇴 후 생활을 해야 돼요. 신체 질병이나 무능력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을 활발하게 하다가 생산 활동을 하다가 생산 활동에서 벗어나면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밀려나게 됐다 이런 심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능력해졌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노년기가 70세 이상으로 이제 보통 보는데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기죠. 그래서 노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질병이 이제 더 많은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청룡기는 임종을 준비하는 단계죠. 그런데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 이제 질병이 더 계속 더 나타날 거니까 노인성 질병이 만성 질환도 있고요. 그래서 노인성 질병의 특징이 보통 이제 다양하다, 복합적이다, 만성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대처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잘 이렇게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요즘에 죽음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 노년기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노화죠. 노화는 막을 수 없죠. 성숙한, 이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노화가 된다는 것이고, 정신적 성숙은 좋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유기체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제방 기능이 시간에 따라서 비가역적, 그러니까 다시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소진해가는 과정이 노화입니다. 근데 이건 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그 노화의 어떤 과정인데 그 방향성은 항상 같지만 성숙의 방향성은 같지만 속도나 정도는 차이가 있다.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발달하는 존재다 인간은.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다. 내적, 외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하고 죽음 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그 시기를 노화의 시기다. 이렇게 노년기의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노화는 이제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측면 등에서 전반적인 기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또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 유기체인 생물학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화는 그 일종의 이제 평생에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도 발달한다는 거죠. 발달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발달이라는 것이 꼭 성장과 성숙을 다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숙은 신체적인 성숙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퇴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화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계속 발달을 하고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 노년기에는 더 그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역시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체형이 변하죠. 등이 굽고 팔과 다리, 얼굴의 지방은 감소합니다. 턱과 몸통 후 살이 늘어나죠, 보통. 그리고, 채모가 감소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의 채모도 감소합니다. 피부가 보통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 반점이 나타나기도 하죠. 뇌 무게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뇌세포가 손상되는데, 세포수 감소보다 이제 위축되는 것이 많답니다. 그리고 내 무게가 약 10kg, 10cm, 10%가 가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뇌도 이제 내 무게도 감소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신경 전달 기제에 둔화한답니다. 뇌 기능이 느려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감소하는 것이죠.
그 수면 변화가 있는데 이제 전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요. 자주 자면서 깹니다. 실제 노인의 3분의 1이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죠. 보통 노인들은 새벽에 깨면 그 잘 잠을 다시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약간 더 건강한 사람들은 새벽에 깨도 다시 자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감각 기능의 손상입니다. 시각적 예민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시감각 능력의 변화로 이제 시지각 감퇴가 일어나죠.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노년기의 인지적 변화입니다. 지능의 감퇴가 이제 20대부터 시작되는데 60대가 되면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봤지만 지능의 종류는 결정지능이 있고요.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 지능을 결정지능이라 합니다. 유동성 지능도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통해서 획득된 지능이죠. 언어성 지능이라는 게 언어와 관련된 지능이고, 동작성 지능은 동작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보통 이제 결정지능은 유동성 지능보다 연령에 따른 감퇴가 덜한다겠죠. 노인이 되면 유동성 지능은 중추신경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하되고요. 결정지능은 노인이 되면 더 교육과 경험을 획득한 것이 많으니까 상당히 결정지능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언어성 지능 유지하고 동작성 지능은 감퇴하는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결정할 때 이제 속도보다 정확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이제 것으로 많이 노년기는 바뀐다는 거죠. 속도에서는 느려지게 돼 있겠죠. 노년기의 인지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력이라는 게 이제 노년기의 인지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보통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정보를 수초에서 몇 분까지 보관하는 능력을 단기 기억이라 한다면, 장기 기억은 대뇌의 기억 창고 속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분 내지 수시간 혹은 수일까지 보관하는 능력이다. 장기 기억은요. 원격 기능인데 평생 교육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제 경험을 축적하고 획득되어서 수개월, 수년에 걸쳐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주로 이제 직업과 관련된 기억 능력을 원격 기억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면 내 직업과 관련된 기억은 상당히 오래 가고 그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죠. 1차는 단기 기억이고 3차는 원격 기억인데 이러한 기억에 비해서 2차 기억, 장기 기억은 감퇴하게 됩니다. 노년기가 되면. 그래서 대뇌의 기억 창고 속에 있는 정보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감퇴가 되고 이 기억 감퇴 원인이 중추신경계의 손상과 연계해 있다는 거죠. 대뇌니까. 그래서 손상되고 주의 능력이 결함이 있고 인지적 역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경험이나 동기나 성격,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서도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급하고 이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또 기억 감퇴 원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노년기의 특유의 긍정적 인지 능력도 있는데 인생 전반에 그친 다양한 경험과 지식, 지혜에 바탕을 둔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노년기 사고가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인지 능력이 된다. 이게 복하고가 가능해져서 그러나 이것도 항상 개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기의 기억력의 문제도 상당히 개인차가 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노년기의 심리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2의 유년기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유년기 생각납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유년기. 그리고 노년기도 약간 이렇게 자기중심성이 강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유년기의 특징이 남에게 의존하죠.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노년기도 남에게 의존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애정의 대상을 상실하거나 의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자존심의 손상을 받으면 자기애적의 발달 단계로 퇴행한다.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년기에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갑자기 퇴행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런 거 비슷하다는 거죠. 노년기도. 그래서 노년기 제2의 유년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아 투자가 이제 상당히 적어지고요. 당연히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집니다.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들을 잘 여러분들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하고 내부 지향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상실을 경험하고 사회적 소외감이 증가하니까 특히 사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역할을 상실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겠죠. 이런 상실의 경험 이런 것들도 있고 죽음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죠. 보통 이제 어떤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에 빠지고 또 나중엔 수용하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이렇게 연구 결과 나타났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노년기 하나의 과업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하고 감사의 시간을 갖고 긍정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하이데거가 얘기했죠. 우리가 피투된 존재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그리고 현 존재다.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언제 어디서나 죽음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이게 하이데거가 준 메시지죠.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도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아는 존재다, 인간은. 그래서 알면서 의미를 부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노년기의 죽음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맞이해야 된다. 이런 과업이 있습니다. 은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죠.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재적응을 해야 되고, 은퇴 이후의 삶, 이걸 잘 이제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시간 활용도 이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거나 또 반대로 새로운 시간 활용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화 과정을 가속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시간을 계획하는 이런 이제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재적응을 위해서. 그리고 노인 소득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노인 빈곤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특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제도적 접근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노인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 약간의 문제인데 그 의료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의료비를 많이 부담하게끔 만드는 그런 또 행동도 합니다. 결국 계속 병원을 많이 찾는다는 것이죠. 노년기가 되면 노인성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노인성 우울증이라고 나왔는데 한국은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으로 보고 약 20%를 노인성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죠. 신체적, 정신적인 쇠퇴, 의존성이 증가하고 무기력감이 생기고 자아통제감, 자존감이 저하되고 이런 우울증을 일으키게 되죠. 이것은 또 신체적 질환과도 이렇게 공존하게 됩니다. 노인성 질환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공존하게 되고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건강염려증, 수면장애 이런 부분들을 증상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임상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 이러한 이제 노인들의 증상을 보면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났을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제 노인의 연령에 따라서 신체적 질환도 고려하고 또 은퇴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울증의 위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이 뭐냐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업과 역할이 상실돼서 그러느냐, 또 빈곤도 그 영향을 주느냐, 외로움이 있느냐, 특히 혹시 사별을 했느냐, 이제 주요 우울 사파를 쉽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음주 등 약물의 의존성이 높아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요인을 찾아보라는 거죠. 발현 양상의 복합성, 그리고 주변의 관심이 저하되고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환경적 요인도 있는지 또 개인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 좀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잘 파악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답니다. 약 60%가 회복이 되죠. 보통 노인성 우울은. 그러나 25%에서 30% 증상은 남아있다는 거죠. 심하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환기하면 병적 상태라는 것을 증상을 호소하는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의사에 의해서 질환으로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년하면은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는 치매가 있습니다. 기억력과 언어, 실행 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장애가 있고요. 정서도 변화하고 행동 문제가 생기고 인격 변화도 초래합니다. 그야말로 치매는 모든 것을 다 동반하죠. 치매 유병률은 65세 이상의 노인이고 5에서 7% 정도 된답니다. 80세 이상은 더 많이 되죠.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고령 사회이기도 하겠지만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오래 이렇게 장수하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죠. 치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치매국가 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환자 가족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환자 가족을 일종의 돌봄 체제로 신경을 쓰는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설계되고 개정되고 법이 개정되고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소 단위로 해서 치매 안심 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망상장애가 있습니다. 40에서 55세 사이에 초발하고 다양한 망상이 나타나서 이러한 어떤 폭력적 행위까지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주요 원인을 보면 역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상을 할 때 망상장애다 이렇게 의심이 들면 이제 주요 원인을 볼 거 아닙니까? 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 배우자가 갑자기 죽었구나. 직업이 상실돼서 이렇다. 은퇴 아니면 사회적 고립이 심하다. 만성 신체 질환과 동반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 원인을 일종의 원인과 결과의 입장에서 증상은 결과라면 원인은 무엇이냐. 그래서 망상은 치매,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사용 장애, 양극성 장애 등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불안장애입니다. 인간은 전제론적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거기다가 더 이제 공황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이 스트레스는 인간을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산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장기들의 병을 가져오는, 질환을 가져오는 이 스트레스 장애도 있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것은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보다 더 노년기는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이 공포장애다. 그리고 불안장애의 원인을 살펴보면 노년기에 도달하면 강박증이 더 심해지죠. 본인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억압 기제로 또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일종 은퇴하고 나서 상당히 불안감이 더 커지겠죠. 완벽증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성격이 완고해지고 인색해지고 이게 더 강화되고 융통성이 상당히 그러면 줄어들고 고집이 더 세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자신에 대한 오히려 그 중에 통합, 아까 얘기했던 자아통합, 에릭슨이 말했던 자아통합을 못하면 절망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지키려고 더 억압기제를 작용하고 그러면서 고집이 더 세집니다. 자기 방어죠.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안장애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신체형 장애가 있습니다. 노인은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이 있고 만성 질환은 노인성 질환으로서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체형 장애의 감별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게 건강염려증은 노인에게는 흔한 병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진단을 실시하고 정확한 소견을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신체형 장애가 있다는 거고요.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노인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불면증, 낮에 졸림, 그리고 수면제 복용 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노인은 일찍 자죠. 그리고 아침까지 깊게 잠을 청하지 못하죠. 밤중에 자주 깹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면장애를 호소하죠. 노년기 수면장애는 이제 정신장애, 신체적 질환, 통증이나 호흡곤란 등도 이렇게 같이 동반하면서 사회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노년기의 과업에서 성공적 노화를 하면 상당히 좋겠죠. 성공적 노화란 이제 과거의 경험과 지식,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 잘 적응하고 죽음의 임박선을 또 인정하고 평생의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나서 정서적 편안함을 갖고 독립성을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함께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좋은 성공적 노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상적인 측면도 있죠. 질병과 관련된 장애가 없고 인지적이고 신체적 기능을 잘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도 수행하고 이게 이제 은퇴 전에 생산적 활동 수준은 아니고 은퇴 후에 적절한 생산적 활동을 수행한다는 거죠. 타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하고 교류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수용합니다. 이게 잘 수용을 한다는 게 이제 통합적 자아의 통합을 가져온다는 거죠. 죽음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의 의미나 목표를 잃지 않고 나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제 심리적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체적 성숙이 일종의 노화가 된다면 심리적인 성숙은 그것을 더 이제 약간 완화해주는 그런 이제 발달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적 노화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 연결망을 선택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연결망을 본인이 소화 가능할 정도로 선택적으로 축소해서 밀도 있는 서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노화라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신체적인 어떤 성숙을 퇴행의 부분하고 연계돼 있다. 이렇게 봐서 노화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뭐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성공적인 노화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새롭게 최근에 나왔다. 어떤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생각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개념을 긍정 심리학에서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측면의 개념을 잘 만들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임상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100세 시대가 65세 은퇴 후 죽음까지 약 35년 시간이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거의 한 세대를 다시 사는 거죠. 인생의 제2막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 있게 쓰는 거, 인생을 잘 설계해야 돼, 2막을.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현재 살아계시는 이 연세대 철학가의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예를 보면 우리가 106세죠.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6세인데 김영석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은퇴 후에 새로운 계획을 안 했습니다. 90세가 되니까 내가 좀 제대로 계획을 했으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2막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성공적 노화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현재 지향성과 노년기의 건강,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노년기 심리 안정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항상 현재에 초점을 잘 맞추고 노년기에 또 장점이 있어요. 아주 무리한 경쟁을 안 한다는 거죠. 은퇴를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 투자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그 경쟁에 투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그랬지만 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잘 형성해서 높은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년기의 지혜겠죠. 어떻게 보면 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최악의 상태는 외로움과 고립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이 성공적 노화하고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지침을 한번 볼까요? 꾸준한 신체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농경사회에서 농업인으로서 보통 많이 이제 노년기가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젊었을 때 활동을 많이 해서 휴식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즘에는 꾸준한 신체적 활동설이에요. 활동을 해야지만 온기도 더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신체적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그리고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사는 뭐 어떤 꼭 노인만의 이제 입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식사법이죠. 그리고 적절한 수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수면이 모든 것을 많이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수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육도 꾸준히 해야지 머리에 일종의 아까 그 신경도 교육을 통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유동성 지능을 계속 어느 정도 퇴화를 늦출 수 있다.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결정성 지능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금연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거고 질병의 조기 치료는 당연히 이제 의료의 문제니까 질병은 계속 만성 질환이 있어서 이것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활동도 참여해서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도 계속 유지하면서 일종의 자기 자존감, 소속감 이런 부분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식과 지혜를 경험을 나누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 적극적 여고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일종의 자아 실현, 미처 못한 영역들에 대한 공부, 그리고 또 여고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더 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치매가 있는 안소니라는 그 일종의 주인공인데 안소니는 이제 은퇴한 노인이죠. 근데 딸과 함께 삽니다. 얘는 이제 어 그래서 안소니가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간병인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면서 이제 힘들어하죠. 그리고 언젠가나 안소니는 자신이 보았던 장면들을 시간 순서가 엉키고 자신이 기억했던 사람들과 사건들이 달라져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이 영화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공간이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 요양원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안소니, 치매가 있는 안소니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그 엉켜져 있는 이러한 치매라는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세상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봐지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쓴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장애의 특성을 보면 이제 이 안소니는 자기의 유독 손목시계가 누가 간병인이 훔쳐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딸의 남자친구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딘가에 이제 숨겨두었다가 못 찾기도 하고 사이가 이제 찬 시계를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수증이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 안소희가 몇 번 언제 언급한 둘째 딸 루시가 있는데 상처를 입고 병실에 누워있는 장면도 안소니의 시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안소니의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루시는 사고로 죽었는데 안소니는 그 사실도 잊은 채 왜 루시가 몇 달간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느냐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공간의 변화를 잘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인지적 혼란 상태에 있음을 이제 보여주죠. 결국 이제 장애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딸애는 아버지가 이제 사람을 의심하고 물건을 못 찾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결국 이제 치매가 아주 심해지니까 요양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안소희는 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기도 하고 안소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들, 공간들이 모두 뒤죽박죽 때문에 따라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에 대해서 개입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치매 환자의 특성이겠죠. 그리고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의 갈등과 아픔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정책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치매 관리 인프라와 서비스를 한국도 개선을 했는데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 기관을 치매 안심센터를 우리도 설치했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한 명의 통합사례관리라는 건 한 명의 이제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치매정책의 전달책에도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서로 협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과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하고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을 마련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의 배려와 정책도 고려해야 되고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지원화 강화가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주고
고비용 치매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의 집중 치료를 위해서 치매 전문 병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치매 안심 마을을 운영하고 치매 공공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자. 이게 치매 안심 마을을 운영하자 이런 주장은, 또 이것을 많이 확대하자는 것은, 보통 치매 환자들은 이제 요양원의 좁은 공간에서 이게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게 생활합니다. 그래서 마을형으로 하면 상당히 이제 더 우리가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일종의 인간이 좀 더 공간적 확보를 함으로써 더 답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치매 연구 투자의 확대는 이제 치매 원인 규명, 치매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서비스, 너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체계를 구축하자, 이러한 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노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